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희망도 전혀 없었고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절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희망조차 생각할 수 없는 나락 같은 절망. 꿈속에 계속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다고 말하는 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꿈을 말하는 것이다. 내 꿈은 조금 다르다.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옆에 놓여있는 피자를 한 입 떼어 물었다. 간 만든 것처럼 모짜렐라 치즈가 길게 늘어졌다. 보통 사람이 봤다면 군침을 삼켰겠지만 난 아니다. 이 피자만 벌써 수백 판은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먹는 행위 자체는 나에게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꿈이라서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허기, 통증 등 사람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이 없는 곳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난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는다. 이것이 진짜 꿈이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정말 미쳐버릴 테니까. 맛없다.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옆에 놓인 담배로 손을 옮겼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라이터를 돌려 불을 붙였다. 과거에는 피지 않던 담배를 입에 물고 긴 연기는 뿜어냈다. 담배에는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다. 몸에 해롭다고 인지해서 그런 걸까?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향과 맛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오늘도 한 입 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구석으로 던져버렸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는 담배꽁초가 카펫 위에 떨어졌고 그 작은 불씨가 점점 커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서 일어났다. 아휴, 밖에 나가야지. 밖은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다. 시발, 진짜 이 미친놈의 비. 하늘을 원망하듯 노려보며 문 근처에 놓인 우산을 펼쳤다. 우산 위로 전을 굽는 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너무 리얼한 꿈이었다. 집에서 100m 정도 멀어졌을 때 뒤를 돌아보니 집에서는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난 아무런 미련 없이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지금 시내 한복판에 서 있다. 유명한 맛집, 고급 브랜드 마크가 그려진 신발 매장, 섹시한 외국 여자 모델이 그려진 속옷 가게.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번화가였다. 하지만 이 번화가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오늘도 한산하구만. 그 어떤 곳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이 번화가에 있는 거라고는 나라는 존재와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비뿐. 오늘은 스테이크 먹으러 가볼까? 가만히 번화가에 서 있자니 심심해진 나는 곧장 옆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런 저항 없이 문을 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우산 꽂이에 우산을 넣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맨 구석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마치 내가 오는 시간을 딱 맞춰 준비해둔 것 같은 스테이크와 디저트들이 차려져 있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 앉아 포크를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이프로 고기를 잘라 먹었겠지만 그것마저 귀찮아진 나는 그냥 포크로 큼지막한 고기를 찍어서 들고 뜯어 먹었다. 창밖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있다. 문득 이 꿈에 처음 들어섰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어김없이 비는 내리고 있었다. 당시 비를 좋아하던 나는 그 비가 너무 좋아서 맞으면서 싸돌아다녔다. 처음 이 꿈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딱 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주변에 아무런 사람도 없고 바보라도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비를 몇 번 맞고 나니 이제는 너무 지겨워졌다. 꿈속에서는 단 하루도 맑은 날이 없어서니까.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나서야 난 깨달았다. 이 꿈은 하루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 다 먹었네. 평소라면 디저트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먹을 테지만 오늘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 웨이터, 계산은 사장 이름 앞으로 해두게. 라고 아무도 듣지 않는 헛소리를 짓거린 뒤에 밖으로 나왔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오늘 저녁에 먹을 과자라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술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할까? 누가 본다면 행복한 고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러한 고민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민이다. 밥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항도 전혀 없다. 그저 먹고 자기만 할 뿐이다. 이런 감각을 느껴본 사람이 없으니 내가 느끼는 이 미칠 것 같은 고민에 대해서 알 리가 없겠지.
빌 스미스도 이런 기분으로 영화를 찍었던 것일까? 아무도 없는 넓은 번화가. 오직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빗소리. 귀찮아. 그냥 집에 가서 TV나 봐야지. 그때 문득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던 집이 떠올랐다. 아, 맞다. 별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널린 게 집이니 아무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된다. 나에게 있어 마이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었다. 오늘따라 낯선 집에 들어가고 싶은 모험심이 생긴 나는 평소에 거들떠도 보지 않던 원룸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요즘 원룸들은 전부 입구에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열 수 없다. 하지만 몇십 년간 이곳에서 생활한 나는 간단히 그것을 열 수 있었다.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기계를 고장내고 문을 밀면 된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개의 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저 문들의 비밀번호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짜증이 났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스트레스의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짜증도 금방 수그러들었다. 말했다시피 문을 여는 방법은 거의 통달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기분 좋은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여자 방인 모양이다.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훑어본 뒤 침대에 누웠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리셋되는 게임 따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라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고픈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누워서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 책상에 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액자에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서로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솔로는 서럽구먼. 차라리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멈춰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왜 남자도 여자도 없는 세상에 떨어진 것일까? 이 혈기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계에는 야동이라든지 리얼돌 같은 것들도 많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다.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 여자를 원하게 된다. 더 이상은 그런 희망 고문을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잡생각을 하자 점차 수면이라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갔다. 내일이면 또다시 그 불타버린 집 소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 두려웠지만 눈을 떴다. 어김없이 소파 위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고소한 치즈 냄새가 가득한 피자가 있었다. 한 조각을 먹을까 하다가 관뒀다. 밖으로 나가자 여전히 저주스러운 빗물이 아스팔트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다. 멍한 눈으로 그 빗물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는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시간을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또다시 하루가 갔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로 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옆에 놓인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언제나 같은 방송에 같은 대사. 뉴스 앵커의 대본마저 거의 외울 지경이었다.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일명 늑대라고 불리는 유명한 연쇄살인마가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일명 늑대라고 불리는 유명한 연쇄살인마가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계속 따라하려다가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빌 스미스도 아이와 만나서 TV에 나오는 슈렉 대사를 따라했었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 슈렉을 본 거에 싶었지만 그건 보고 싶어서 외운 것이 아니다. 저주스럽게도 계속 봐서 머리에 각인된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밖으로 나갔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밖을 쳐다보며 시간을 죽였다. 일어나자마자 폭발하는 분노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에서 시작해서 눈앞에서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 TV까지 있는 대로 부숴버렸다. 손에서 피가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 아플 리가 없는 곳이니까. 아프다고. 손은 아프지 않지만 다른 곳이 너무 아파 아려울 지경이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 높은 곳에 뛰어내려 자살을 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이 소파로 돌아오게 될 뿐이었다. 당연히 메말랐을 거라 생각했던 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계속 리셋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마를 리가 없는 눈이지만 오늘은 웬일로 기분이 조금 나았다. 비가 내리고 있는 밖으로 그냥 나갔다. 우산도 필요 없이 그냥 무턱대로 어디론가 걸어갔다. 이렇게 무턱대고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도착해서 잠이 드는 순간 다시 원점이었다. 간단히 말해 난 멀리 가봤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정말 지겹구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을 때 낯선 소리가 고막에 닿았다. 아무런 희망 없이 그쪽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사람 크기 정도의 토끼가 있었다. 첫 경험을 했을 때보다 더욱 거칠게 심장이 요동쳤다. 지금껏 잊고 지냈던 흥분과 긴장이 온몸을 지배했다. 호흡을 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 토끼의 뒤를 쫓았다. 비가 내리고 있던 탓에 추적의 재능이 없는 나라도 쉽게 발소리를 없애며 토끼를 쫓을 수 있었다. 늦었잖아. 큰일이다. 순간 헛웃음이 흘러나왔다. 다행히 빗소리 묻혔다. 토끼 주제에 말을 했다. 그리고 보니 옷도 입고 있었다. 아래에는 큰 엉덩이와 큼지막한 허벅지 때문인지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상의는 마치 서커스 단장이 입을 법한 조끼를 입고 있었다. 순간 외국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떠올랐다. 토끼를 쫓아가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탈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인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은 그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잃었던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흥분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머리를 다스렸다. 그렇게 계속 토끼를 쫓아가자 녀석은 생전 처음 보는 동굴로 뛰어들어갔다. 이런 곳이 있었나? 왜 이제까지 몰랐지? 주변을 훑어본 뒤 녀석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쾌감이 피부를 자극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기 때문에 순간 두려워졌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겠다는 거요? 고작 이상한 느낌 때문에. 만약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소파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두컴컴한 동굴 안으로 들어간 지 1분 정도가 지났을까.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소리를 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몰렸다.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뒤통수를 자극했지만 그러한 감각이 무색하게도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얼른 와서 술이나 한잔하게. 어머, 잘생긴 오빠 나랑 한잔 안 할래? 지금까지 있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울고 있음에도 그들은 나를 전혀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놀자면서 그런 나를 위로해 주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건가? 이곳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그들과 몇 시간을 웃고 떠들고 있자니 잊었던 토끼가 떠올랐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준 토끼가 고마워서 인사나 할까 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토끼를 못 봤냐고 하자 그들의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동전 앞뒷면이 바뀌는 것처럼. 왜 그를 찾지? 당신 뭐야? 갑작스럽게 바뀐 그들의 태도에 나도 모르게 뒤로 주춤하고 말았다. 설마 토끼는 그들에게 있어 안 좋은 존재인가? 내가 말실수라도 한 건가? 몇십 년 만에 만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잃고 싶지 않았다. 아니, 토끼가 아니라 도끼 여기 혹시 도끼 없으려나? 농담으로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바뀐 뒤였다. 설마 사람인가요? 그때 불현듯이 토끼가 그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녀석은 상당히 흥분한 듯 말을 마구 더듬었다. 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토끼는 그 털이 가득한 양손으로 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더니 그 큰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고 난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사람을 만나다니.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녀석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나고 나서야 진정이 된 녀석은 그제야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도 당신처럼 이 하루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도 사람인 마냥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을 만난 것은 다행이었지만 너무 얼떨떨해서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토끼인데 겉모습이 이렇지만 말이죠. 꿈을 꾸기 시작한 처음 모습이 이거더라고요. 그는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그래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니 정말 너무 반갑네요. 여기에 다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었다. 가면을 쓰고 웃고 떠들고 숨을 쉬는 사람. 굳이 말하자면 유령. 유령이요? 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처럼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꿈속에서 나오는 허상일 뿐이에요. 언제나 대화 패턴도 같고 행동도 같은 게임에서 흔히 나오는 NPC 같은 존재입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허상이라고? 놀랍지만 그의 진지한 말투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꿈에서 탈출할 생각인 모양이네요. 방금 전까지 생각하던 잡념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만큼 강력한 한마디였다. 꿈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저도 며칠 전에 받은 편지 때문에 알았어요. 이들이 허상이라는 것도 편지에 적혀 있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쪽은 편지 안 받았나 봐요. 문득 집안에 꽂혀있던 편지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다. 매번 같은 편지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읽지 않았었는데 시간에 맞춰 이곳에 오게 되면 출구가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여기저기 시선을 굴렸다. 나도 그의 눈을 따라 주변을 둘러보자. 방금 전까지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마냥. 그 직후 큰 진동이 일어났다. 그 진동은 점차 강해지더니 결국 엉덩 방아를 찢고 말았다. 그렇게 앉아서 그 진동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 진동은 무도회장 바닥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큰 원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큰 원 크기에 맞춰 원통형 모양으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이내 진동이 잦아들었을 때에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정말 출구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원통형 옆구리에 뻥 뚫어져 있는 작은 문 때문에. 자, 빨리 나가죠. 녀석은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난 그 털북숭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조금 무섭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녀석은 조금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나도 무섭기는 마찬가지다. 저 문을 연다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 편지가 거짓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꿈에 내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은 그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은 평범했다. 흔히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문이었다. 자, 열어볼게요. 녀석에게 동의를 구한 뒤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막상 열려고 하니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상상들이 머리를 마구 헤집었고 그로 인해 점점 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사리지고 있었다. 안 열고 뭐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새 다가온 녀석이 멋대로 문고리를 돌렸다. 아! 하는 순간 문은 열리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던 일들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무원하게 들어 올린 손을 천천히 내렸다. 보기보다 겁이 많으시네요. 초식동물한테 그런 소리 듣긴 싫군요. 녀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살짝 열린 문을 더욱 활짝 열었다. 겁 많은 나에게 작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리라. 우리 둘의 입에서는 감탄이 터져나왔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 보았다. 꿈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네요. 그러게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늘은 영롱한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고 잔디는 마치 에메랄드를 갈아서 만든 듯했다. 물 앞에 흐르는 큰 강은 성수를 모아서 만든 것처럼 성스러워 보였다. 표현력이 부족해서 더 설명하기는 힘들었지만 아무튼 CG를 사용한 것보다 엄청났다. 토끼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주변 풍경에 눈 굴리기에 여념이 없던 우리 둘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여길 나가려는 분들인가 보네요. 놀란 시선이 머문 곳에는 살벌하게 큰 턱과 이빨을 가진 늑대가 서 있었다. 그를 덮고 있는 털은 누가 보더라도 인조 모피 따위가 아니었다. 늑대. 놀라서 외친 목소리에 그는 어색한 웃음을 띄었다. 그래도 인간이랍니다. 그렇게 무서워하실 것 없어요. 그 큰 턱으로 짓는 미소는 참으로 괴이했다. 혹시 다른 사람도 더 있나요? 아, 저쪽에 풀씨도 있어요. 풀. 녀석은 굵직한 손톱이 있는 엄지로 자신의 어깨 너머를 가리켰다. 고개를 쑥 떼고 녀석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푸른 사람 이름일까라고 생각하고 쳐다본 나로서는 또다시 놀라고 말았다. 말 그대로 식물이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설마 식물로 이뤄진 인간도 있을 줄은. 내 표정을 읽은 것인지 녀석도 늑대처럼 어색한 웃음을 띄었다. 풀에 달린 눈썹과 표정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두렵거나 공포스럽지는 않았다. 속은 인간이라서 그런 것일까? 여기에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은 그쪽뿐이네요. 그리고 보니 정말 그랬다. 나 혼자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려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이 끝없는 꿈에서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강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방금 들었어요? 네, 네. 늑대씨랑 풀씨도 들으셨나요? 둘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장난인가 했는데 토끼가 그리 말하자 다른 이들도 기쁜 모양인지 입가가 쭉 벌어졌다. 그 와중에 늑대의 웃는 모습에 섬뜩함이 느껴졌다. 역시 늑대 자체는 육식동물인가 보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부모님을 보고 싶어요. 아마 꿈에서 깨어나면 전 제 방에서 자고 있겠죠. 다들 탈출할 생각에 많이 깊은 모양이었다. 나 역시 이들처럼 그 누구보다도 밖으로 나가길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일단 강으로 가보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늑대가 먼저 가자는 말을 꺼냈다. 우리들은 늑대의 뒤를 따라 강변 쪽으로 향했다. 물살은 그리 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깊은 모양인지 바닥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 심해 공포증이 있는 나로서는 살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금 들렸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꿈에서 나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 말에 우리들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다들 얼마나 기다렸는데.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욕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우리들은 우리 선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자신이 할 말만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협력해서 이 강을 건넌다면 모두 이 꿈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뒷말에 우리는 모두 안도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협력해서라는 말이 걸렸다. 앞에 배가 보입니까?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강의 나룻배가 나타났다. 사람 두 사람 겨우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나룻배였다. 저 나룻배는 2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2명 이상 태우면 가라앉게 생긴 배다. 하지만 이 배에 탈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람이 없으면 늑대는 토끼를 먹게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놓친 토끼는 풀을 먹게 됩니다. 이 규칙을 이용해 강을 건너 주십시오. 아주 짧고 간결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제였다. 뭐야? 간단하잖아.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풀이었다. 우리들의 시선은 전부 그에게 향했다.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먼저 늑대와 사람이 배를 건너고 사람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를 태우는 거죠. 늑대는 풀을 먹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늑대가 건너편에 있으면 다시 사람이 돌아와서 토끼를 태우러 오면 되죠. 그리고 태우고 가면 끝이 나는 거죠. 오, 그렇군요. 보기보다 간단한 문제로군요. 정말 다행이었다.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쉬웠던 것이다. 문제의 답을 순식간에 해결한 우리들은 곧장 그 답을 행하기로 했다. 1분 1초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던 우리들로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노를 젓는 것은 아무래도 양손이 멀쩡한 내가 좋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노를 이용해 육지에서 배를 떨어뜨려 놨다. 점점 멀어져 가는 풀과 토끼를 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드디어 이 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니. 황홀한 기분을 만끽하며 천천히 배를 몰았다. 너무 급히 몰았다가 배라도 뒤집혔다가는 큰일이니까 말이다. 배를 몰며 물끄러미 늑대에게로 시선을 내렸다. 다시 봐도 그는 정말 늑대였다. 만약 늑대 인간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작은 호기심이 생겨 그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폈다. 아무리 봐도 저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용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가 저 본능에 충실할 것 같은 눈동자를 봐라. 만약 이 규칙만 아니었다면 진작 잡아먹혔을지도 모르겠다. 늑대는 인간도 덮칠 수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오싹한 감각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규칙이 과연 날 지켜줄 수 있을까? 만약 저 늑대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덮치면 어쩌지? 한번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강 건너기 게임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믿음과 본능을 확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 생각이 맞는다면 믿음과 본능 중에 강한 것은 당연히 본능이다. 늑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나를 죽이고 배를 몰 수 있을 거다. 거기다가 게임 진행자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나. 이 게임에서는 단 한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다고. 이걸 받고 말하자면 처음 늑대와 사람이 강을 건널 때 늑대가 사람을 배신할 가능성을 넣었다는 결론이 난다. 그러니까 진행자는 애당초 늑대가 사람을 덮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깔아준 것이다. 늑대가 본능에 따라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꿈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즉, 이 게임은 늑대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다. 그걸 이제야 알다니. 이런 병신 새끼. 노를 젓고 있던 손에 어느새 땀이 범벅이 가되었다. 이상하리만큼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이 미칠 듯한 긴장감 속에 호흡마저 거칠어졌다. 노 젓는 거 많이 힘든 건가 봐요. 땀을 뻘뻘 흘리시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늑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터라. 그의 말 한마디에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다. 허둥대며 멍청한 태도를 취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바보가 아니라면 내 태도의 이상함을 알아차렸을 텐데 만약 그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늑대가 나를 덮치기 전에 그를 없애버려야 한다. 마른 침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데 마치 당구공이 목으로 넘어가는 기분이었다. 식도에 느껴지는 따끔함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문득 우리가 건너고 있는 강이 엄청 깊다는 사실을 떠올랐다. 거기다가 노를 저은 지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 육지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강 역시 엄청 클 것이다. 늑대가 헤엄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이 먼 거리를 주파할 수 있을까? 절대 무리다. 할 수 있다. 젓고 있던 노를 천천히 멈추고 슬그머니 들어 올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를 후려칠 준비를 했다.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노를 저었다면 분명 내가 늑대에게 당했으리라. 그때였다. 갑자기 이마에 맺힌 땀이 내 왼쪽 눈에 떨어졌고 아주 짧은 순간 시야가 차단되었다. 하지만 눈을 감기 바로 0.03초 정도의 찰나의 순간 늑대가 나에게로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나는 그대로 들고 있던 노를 늑대에게 휘둘렀고 나에게 달려들던 늑대는 갑작스럽게 휘둘러진 노를 맞았다. 달려들던 상대에게 공격을 한 덕분에 얼떨결에 카운터를 성공시켰다. 늑대는 카운터의 데미지로 인해 주춤거렸고 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만약 제대로 싸운다면 인간이 늑대를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안 돼. 늑대는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안타까운 신음을 흘렸지만 가볍게 무시했다.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늑대의 머리통을 향해 노를 휘둘렀고 묵직한 노는 정확히 늑대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갔다. 늑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나룻배에서 떨어졌다. 큰 덩어리가 강에 떨어지자 엄청난 파동으로 나룻배가 뒤집힐 뻔했다. 머리통을 제대로 맞은 탓에 늑대는 다시 떠오르기는 했지만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즉사했으리라. 성공이다. 짧은 쾌재를 부르며 재빨리 멈춰져 있던 나룻배를 움직였다. 늑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헤엄을 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노를 마구 저어댔다. 다행히 건너편에 도달할 때까지 배가 뒤집히지도 늑대가 쫓아오지도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육지의 대자로 누웠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듯 그 음성이 들려왔다. 늑대가 사망했으므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 혼자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87,600시간 후에 있을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뒤에 남겨진 토끼와 풀이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았다. 생전 처음 보는 자들인데 굳이 내가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지금 탈출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머리에 울리던 음성이 이번에는 귀에 들려왔다. 아마 나에게만 들리는 음성이리라. 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다. 그 직후 기절을 한 것처럼 의식이 끊어졌다. 여보. 비명에 가까운 소리와 함께 의식이 깨어났다. 천근 같은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순백에 가까운 색이었다. 그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분이 지나서야 겨우 알 수 있었다. 숨쉬기 껄끄럽게 만드는 도구알인 거. 그리고 울먹이는 얼굴로 날 보고 있는 어머니.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다. 돌아왔구나. 난 식물인간이었다. 어떻게 식물인간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몇 달이 지나고서야 겨우 말씀해 주셨다. 참고로 난 꿈으로 가기 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며 나를 때렸고 그것이 학교까지 소문이 퍼져나는 왕따를 당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고 집이란 곳도 안식처가 되지 못한 나는 어린 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나의 자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만행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셨다고 한다. 다시 일어선 아버지는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경험으로 금방 다시 일어나셨고 전에 있던 모든 빚도 갚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술안주가 될 만큼 가슴의 상처도 아물었다. 꿈에서 빠져나온 나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었다. 너무나도 과분할 정도로 넘치는 행복. 그렇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는 30살이 되었다.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얻은 노하우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금방 엄청난 수입률을 자랑하는 기업을 만들었고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한 것은 번갯불에 콩 볶듯 순식간이었다. 그럼 사장님을 여기까지 올려주신 것이 아버지 덕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네,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없었겠지요. 아마 군밤이나 팔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보니 사장님께서는 과거 식물인간이었던 불행한 과거가 있었는데요. 아, 그거 말이군요. 대부분 그렇게 깨어나고 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떠셨는지요? 저도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아버지셨군요. 네,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죠. 그거 말고 또 다른 도움이 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늑대라고나 할까요? 네, 늑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편집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 겨운 행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도 낳았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 행복한 만큼 불행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나에게 있어 그 불행은 지금까지 얻은 행복과 맞바꿀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이제가 중학교를 올라간 딸아이가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야단이라도 쳐야겠다는 마음에 대뜸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라면 평소에 활기찬 딸아이라면 미안하다면서 애교를 부려야 한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이의 반응이 이상했다. 아빠,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처럼 떨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을 파고드는 끔찍한 통증을 느꼈다.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 충격으로 난 회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든 딸아이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싶어. 회사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딸아이에게만 정성을 쏟았다. 아내와 나는 그렇게 딸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은 조금씩 쌓이던 스트레스가 결국 폭발해서 혼자 술을 엄청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딸아이는 원래대로 돌아올 기색조차 없어서니까.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했다. 남자가 술을 마시면 성욕이 끓어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나 역시 그런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방에 자고 있던 아내의 이불 속에 몰래 들어가 뜨거운 밤을 보냈다. 이것이 내가 또다시 자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머리 아파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다. 난 평소처럼 아내를 불렀다. 여보, 나 해장국 좀 끓여줘. 토할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집안에 정막이 맴돌았다. 아내는 일을 안 하고 딸아이 때문에 밖에 외출도 잘하지 않는다. 그런 그녀가 집안에 없다니 있을 수가 없다. 해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때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조금 철분 냄새 같기도 한 것이 뭐지 싶은 마음에 고개를 돌려보자 거기에는 딸아이가 알몸이 된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어제의 기억이 구식 비디오처럼 되살아났다. 아빠, 그만해. 아, 시발, 나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순간 구역질이 올라와서 참았던 위액을 쏟아내고 말았다. 순식간에 집안에는 진득한 악취가 풍겼다. 겨우 속을 진정시키고 딸아이에게 다가갔다.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엎드려 있는 딸아이의 몸을 뒤집어 보았다. 딸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절망과 두려움에 찌든 얼굴로 죽어 있었다.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내 사랑스러운 딸은 나 때문에 혀를 깨물고 죽었다. 마치 힘줄을 모두 끊어버린 것처럼. 침대에 앉아서 그 처참한 광경을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멍하니 몇 분 정도 흐르자 아내가 떠올랐다. 여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어디 있을까 계속 집 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끝끝내 보이지 않았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활짝 열려있는 베란다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또다시 몸이 사시나무처럼 미친 듯이 떨려왔다.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속이 울렁거렸다. 겨우 속을 다스리며 베란다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녀가 자주 신던 실내화가 보였다. 나는 그 실내화의 존재를 최대한 무시하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떨궜다. 거기에는 아내의 옷을 입은 고깃덩어리가 붉은 웅덩이 위에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위액이 베란다 바닥을 흥건히 적셨고 한 번 시작된 위액은 끊임없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겨우 그것이 잦아들었을 때에는 식도가 타는 것처럼 따가웠다. 하지만 그런 통증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있을까? 이런 쓰레기 인간이. 그 직후 나는 아내의 옆으로 몸을 눕혔다. 익숙한 느낌에 눈을 뜨니 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리모컨이 있었고 옆에는 고소한 향기가 나는 피자가 놓여 있었다. 여기는 무심결에 손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손 전체가 마치 장갑이라도 낀 것처럼 털북순이었다. 뭐지 싶은 마음에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툭 튀어나온 턱을 가진 늑대가 있었다. 이번에는 늑대인가? 그 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늑대로 이 생활을 시작하게 된 모양이다. 뭔가 허망했다. 죽음으로 그녀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나는 이곳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이곳에서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다. 사는 것이 아니었던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라도 살면서 그녀들에게 사죄하고 싶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을까? 어느 날 편지 봉투 사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과거 토끼에게 들었던 초대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은 과거 토끼가 나에게 말해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당신은 과거 꿈에서 나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아마도 지금 당신이라면 밖으로 나가봐야 당신은 또다시 죽음을 택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더 큰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때 그 강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눈을 몇 번이나 비비며 수십 번이나 그 편지를 되읽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몇 년간 참아왔던 눈물과 오열이 부서진 댐처럼 터져나왔다. 딸아이와 아내를 볼 수 있다.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서 딸아이를 지킬 수 있다. 다시 그들과 행복해질 수 있다. 난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기 사이를 뚫고 도착한 그곳에는 온몸이 식물로 되어 있는 불이 먼저 와 있었다. 아마 이곳에서 탈출하게 될 멤버는 그대로인 모양이다. 그렇게 된다면 탈출한 법도 전과 동일하겠지? 이번에도 나는 나 혼자만의 탈출을 원했다. 불확실한 성공에는 가능성을 걸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아내와 딸의 운명이 걸린 것이니까
저번처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놈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시간이 지나자 사람과 토끼 모습을 한 녀석이 나타났다. 나는 자연스럽게 적대심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향해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여길 나가려는 분들인가 보네요. 두 번째 이야기. 꿈속의 청부업자. 선배님,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니, 나의 직업은 인터넷 신문 기자로 주로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현상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거 정말 특종인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 넌 항상 날 기대하게 만들고는 실망하게 만들었지.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친구는 나의 대학 후배로 나를 따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엔 자신과 취미가 같다며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무척 고맙다고 하였지만 대학 시절에서의 엉뚱함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도움을 주기는커녕 귀찮은 존재이다. 챗, 선배님 정말 후회 안 하시죠? 너 전에도 외계인의 물건을 발견했다고 했다가 그거 그냥 골동품이었잖아. 선배님은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예전 일을 언급하셔서 저를 또 주눅 들게 만들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한참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한껏 기대를 하게 만들고는 바로 저버리게 만들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 너 또 나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듣게 하려고 눈물 작전 펼치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이번엔 안 넘어갈 거야. 저 이거 눈물 작전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오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발 그만해. 나 이 일 그만둘 거야. 이렇게 특종을 기다리기엔 소재를 잘못 정한 것 같아. 그냥 단순한 내용을 다루고 싶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곳으로 가도 좋아.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게 되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지혜는 깜짝 놀랐는지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너무하세요. 실망이에요. 선배님 바보. 지혜는 한쪽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화낸 적이 없는데 아마도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일지도 모른다. 나중에 사과해야겠다. 일단 그것보단 새롭게 다룰 소재를 찾는 게 먼저였다. 그렇게 한창을 인터넷을 뒤지며 새로운 소재를 찾고 있었을 때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늦은 시각이었기에 잠을 청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지혜에게 사과하기 위해 대충 씻고 빵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지혜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지혜야, 나 왔어. 문 좀 열어봐.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지혜의 부모님은 어렸을 적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싸우다 둘 다 집을 나가게 되어 지혜 혼자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아마 단단히 화가 난 듯하다. 지혜야,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문 좀 열어줘.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하였다.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집안은 온통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지혜야, 나 들어왔어. 혹시 집에 있니?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찾아간 듯하다. 새로운 일을 찾으러 나간 것일 수도 있다. 혹시 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침실로 들어갔을 때 지혜가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흔들어 깨우기 위해 다가갔다. 지혜야, 지혜야. 뭔가가 이상하다. 지혜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지혜의 오른 손목에 맥을 짚어보았을 때 맥은 뛰지 않았다. 지혜야, 눈 좀 떠봐. 지혜야. 나는 지혜의 볼을 두드리며 깨어나길 바랐지만 때는 늦은 듯하였다. 지혜는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나는 경찰에 연락하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 그렇게 나는 크나큰 죄책감에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이 무척 싫게 느껴진다. 지혜는 나를 무척 귀찮게 굴었지만 선배님 부르면서 웃는 얼굴은 매우 귀여웠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나중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니 같이 온 구급차의 지혜를 싣고는 가버렸다. 나는 내 머리를 쥐어뜯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 문 앞에 한 권의 노트가 눈에 띄었다. 노트의 표지엔 지혜의 이름과 함께 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혜의 남은 흔적이라도 보기 위해 노트를 펼쳐보았다.
꿈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알아서 나오는 사람들일까?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꿈속의 내용 중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지나치고 본 얼굴이겠거니 대충 넘어가지만 그러기엔 꿈에서 깬 후 그 사람들의 얼굴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끔씩 꿈을 꿀 때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여 꿈속에서 인식이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혹시 꾼 적이 있는가? 인파가 많은 길을 걷고 있는 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과 마찬가지로 서로 인식을 하지 않고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고 만다. 최근에 나는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꿈속에 사람 중 한 명에게 종이를 던지고는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여 노트에 그려놓고 다음에 꿈을 꿀 때도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그려왔을 때였다. 신기하게도 노트의 그림과 같은 인물 한 명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최근에 그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꿈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지만 기사에 실을 내용이라 하였을 때 끝내 대답해 주었다. 꿈의 내용 중 자신에게 누군가가 종이를 던진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제 잤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거의 나와 같은 시간에 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깊은 마음에 바로 선배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었기에 확실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기다렸다. 이번엔 꿈속 사람 한 명에게 물을 뿌리고는 그림을 그리며 몇 달이 지났을까? 다시 노트 속에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같은 시각에 자고 누군가가 물을 뿌린 꿈을 꿨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의 결론은 같은 시간에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들끼리는 같은 꿈속에 세상에서 만나고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오빠 말이 사실이었다. 얼른 선배님께 알려야겠다. 그런 글들과 함께 이쪽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의 페이지에 그려져 있었다. 50페이지는 좋게 돼 보였다. 이것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발견이었다. 사실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후배를 이어 이 현상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TV에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잠을 자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망자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임을 알 수 있었다. 바로 노트에 그려져 있는 얼굴이었다. 11페이지부터 차례로 TV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페이지 전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고자 인터넷에 올려보았다. 얼마 동안 나는 그림과 일치하는 사람 4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들도 사망자들처럼 왼쪽 가슴에 십자가 모양의 붉은 마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재빨리 노트를 펼쳐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였다. 한 젊은 청년의 얼굴이었다. 그 4명의 사람들과 이 그림의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옆 마을의 한 청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시각은 새벽때라 모두가 잠드는 시간이었다. 나는 재빨리 그 소년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그 청년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받았지만 다행히도 그 청년을 가까스로 살릴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친년. 어느 동네에 한 명쯤 있을 법한 속히 말해 미친년. 지금은 도시가 많이 발달해 집안에서 지내는지 복지관에 다니는지 보기 흔하진 않지만 어릴 적 우리 동네엔 미친년이 한 명 있었다. 언제부터 살았는지 언제부터 미쳤는지 온갖 소문만 무성했지. 정작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보통 미친년이라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낮다거나 하는 이유가 대부분일 텐데 우리 동네 미친년은 그렇지 않았다. 동네 초등학생들도 그 여자가 지나가면 길 한편으로 비껴서고 동네 어르신들도 그 여자를 보면 혀를 차기보다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자리를 뜨거나 했다. 20대 후반의 여자는 평범한 생김새를 가졌었고 더럽거나 비 오는 날 꽃을 달거나 하지 않는 정말 그냥 봐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작은 동네라 그런지 또래 친구가 없던 내게 유일한 관심거리는 그 여자였다. 탐정이 된 마냥 그녀의 뒤를 밟거나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거나 항상 별다른 거 없이 허탕만 치기 일쑤였지만 오락시설 하나 없던 동네에선 그나마 지루함을 잊을 수 있는 나만의 놀이였다.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은 흘러만 가다 보니
이제는 그녀의 행동 관찰이 일상이 되어버릴 즈음의 사건이 터졌다. 그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리고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이장님 댁으로 향했다. 이장님 댁 앞에 선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시간이 흐르고 문 밖에 있던 그녀를 확인한 이장님은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 그녀에게 뿌렸다. 소금을 아무 표정 없이 그대로 맞고 있던 그녀는 이장님의 부인이 나오자 빠르게 중얼거렸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기어이 이장님은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다. 이 미친년이 몇 년간 잠잠하더니 왜 또 지러리여 지러리. 썩 안 꺼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추첨 잃은 눈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녀가 자리에서 떠나자마자 이장님의 부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여편네는 왜 이러고 앉아있어. 얼렁 들어가지 않고. 오연일까.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안 돼 이장님의 부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다시금 마을에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예 그녀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치부했고 동네 작은 슈퍼 아주머니조차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그렇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배척당해져 갔다. 시간이 흘러나는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비록 동네 친구들은 아니지만 또래 친구들을 사귀었고 친구들과 논다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동네에 돌아오곤 했다. 그만큼 그녀에 대한 일들은 관심 받게 되었다. 그늘도 여전히 친구들과 축구한 게임을 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동네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 동네 입구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거나 하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웬스레 찝찝한 기분이 들어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녀가 나를 불렀다. 예.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그랬을까. 왜인지 모르게 나는 그녀를 주시하며 천천히 걸어갔다. 내가 그녀의 앞에 서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미소가 제법 싱그럽게 느껴졌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내 공부하느라 바쁜가 봐. 시간이 너무 늦었다. 빨리 집에 들어가봐. 다음에 또 보자. 내게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그녀가 왜 미친년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집으로 향하다 무슨 용기에 선지. 뒤를 돌아 아직도 앉아있는 그녀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누나, 힘내세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없다 내게 소리쳤다. 고마워 너도 힘내야 돼. 나는 나 자신이 기특하고 뿌듯했다. 괜히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늦게 들어와 혼이 날까 두려워 신발을 조용히 벗고 도둑 고양이처럼 조심스레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거실에 쓰러져 계시는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이 어머니께 달려가 부여잡고 울었다. 평소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났고 어머니의 장례가 치러지면서 나는 그녀가 내게 한 말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자리를 박차고 그녀에게 무작정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예전에 본 듯한 공허한 눈빛으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을 들었을 때 나는 기어코 터지고야 말았다. 이번엔 누가 죽는데요? 왜 저도 죽어요? 어째서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말해주지 않은 거냐고요. 그녀는 내 고함 소리에 흠칫 놀라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방법이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녀의 볼엔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고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죽을 거야. 근데 방법이 없어.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봤다. 다음날 그녀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발견되었다. 아무런 외상도 없이 익사했다. 한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렸지만 경찰 측에서 자살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곧 잠잠해졌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예비신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몇 년간 꿈에서도 본 적이 없던 그녀가 퉁퉁 불어터진 손가락으로 예비신부를 가리키며 중얼거린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나는 예비신부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간 최근에 돌아온 부모님이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은 채 대문 밖에서 채근을 한다. 내 기억이 허락하는 한 손에 꼽는 우리 가족의 외식하는 날이다. 그래봤자 연탄불에 굽는 돼지 껍질일 것이다. 별 기대도 없다. 늦둥이 여동생 영희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 내가 2살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은 잘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10년하고도 5년이 더 지난 지금 아무런 기억이나 그 흔한 추억조차 남아있지 않는 나에겐 그 사실은 그저 말라빠진 빵 한 조각과도 맞바꿀 추억 아닌 추억일 뿐이었고 아버지의 밤마다 되풀이되는 술주정 허세 속에나 살아 숨쉬는 해프닝일 뿐이었다.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기술직으로는 전무후무하게 이사 자리에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IMF가 닥치고 회사 사정이 최악이 되자 외국 자본의 공격적 M&A에 재물이 되면서 이 일과 전혀 상관도 없는 기술직 근로자들만이 해고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성난 근로자들의 과격한 시위로 인해 공장의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회사를 인수합병한 외국 자본은 회사 차원의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본보기로 이사 자리에 있던 아버지를 회사 측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원에고 사례를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재물 삼아 처단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아버지는 충격을 인해 삶을 자포자기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댔다. 수리수를 부르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버지는 돌아오지도 못할 옛 영광을 말벗삼아 세상을 향해 푸념만토해 낼 뿐이었다. 가끔씩 나가는 일용직 날품팔이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도 비 오면 쉬고 몸이 아파 쉬고 중독처럼 매일 마셔대는 술 때문에 쉬고 보다 못한 엄마가 식당 설거지를 나가기 시작했다. 폐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가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한겨울 엄동설한의 쌀과 연탄을 충당해서 겨우 얼어 죽지는 않고 우리 네 식구는 아직까지 모진 목숨이 붙어 있었다. 그나마 천성은 착해 빠진 아버지는 그나마 술 먹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술주정에 끝자락은 울며 불며 우리와 엄마를 앉혀놓고 미안해. 내가 못나서 이렇게 너희들을 고생시키는구나 하며 병신같이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다 울다 지쳐 잠들곤 한다. 인생의 패배자.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테다. 세상에 맞서 가족의 든든한 방패막이는 못 될 망정. 끝까지 시련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좀비 같은 삶을 사는 아버지의 모습이 역겹다. 그렇게 가족을 걱정하는 양반이 매일 술 마쳐 마시고 질질 짜기만 하니 우리를 더욱더 가난에 찌들게만 할 뿐이었다. 한 달에 반은 놀고 술만 찾는 아버지와 본래부터 병약하던 엄마는 매일같이 식당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은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아져만 갔다. 엄마나 나는 수돗물이라도 마셔 배를 채우며 견딜 수 있었지만 철부지 어린 내 동생 영희는 배가 고프다며 날마다 징징거린다. 그럴 때면 나는 물을 끓여놓고 염치불구하고 옆집 새댁 아줌마 집에서 아기 분유를 몰래 훔쳐 물에 타서 영희에게 준다. 분유를 먹을 나이는 지났지만 그거라도 맛있게 먹는 내 동생 영희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한창 자랄 나이에 분유물 따위나 먹어야 하는 게 너무나 불쌍했다. 맛있어? 영희야. 응 오빠. 너무 맛있어. 숨도 쉬지 않고 컵을 들이켜는 영희를 보며 나도 모르게 목젖으로 침이 넘어갔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가뭄에 콩 나듯 가서 단골이라고 하기도 좀 무섭지만 돼지 껍질 파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번듯한 고깃집으로 아버지는 우릴 이끌고 들어갔다. 웬일로 삼겹살이다. 외식으로 삼겹살이라니 복권이라도 당첨되었나. 고기가 나오자 불판에 올리기 무섭게 우리는 걸신 들린 거지처럼 허겁지겁 덜 익어 빗기같이 가시지도 않은 고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여기 공깃밥 하나 더요. 아버지는 고기엔 손도 대지 않은 채 벌써 두 그릇째 공깃밥을 밑반찬으로 나온 콩나물과 글라스에 따른 소주를 반주 삼아 꾸역꾸역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만은 불판에서 지글거리며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에 쏠려 있다. 구차해. 꼴도 보기 싫어.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우리를 거지 보듯 하는 주변의 시선 따윈 아랑곳 없이 돼지고기 한 점에 자존심마저 팔아버리고 젓가락을 쉼없이 놀리는 나 자신이 초라해 죽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허물어져 너덜거리는 자존심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빌어먹을 놈의 삼겹살은 눈물이 날 만큼 맛이 있었다. 하지만 꿋꿋하게 공깃밥에 콩나물을 우겨 넣으며 가족 옆에서 남들이 보는데 꼭 없는 티에 기름을 붓고 있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만은 미웠고 죽기보다 창피했다. 누가 그랬던가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고 다만 불편할 뿐이라고. 미친 새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때 물림되는
메비우스의 띠같이 출구가 안 보이는 이 가난의 굴레에서 기적처럼 벗어난 극소수 인간들이 내뱉은 오만에 가득 찬 거짓된 허세이고 없는 자를 향한 잘 포장된 놀림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때문에 분이 안 풀린 나는 단칸방 문 앞 내 자리에 이불을 펴고 식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버지를 등지고 누웠다. 고기 잘 먹고 와서 쟤는 왜 그런데? 엄마는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좁아터진 방구석에 내 식구가 나란히 머리를 뉘었다. 여보, 연탄불 좀 보고 와 줄래? 연탄불이 꺼졌나 아랫목이 차갑네.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알았어. 담배도 한 대 필 겸 그러지 뭐. 아버지가 내 머리 위 벽 옷걸이에 걸린 당신의 겉옷에 넣어 둔 담배를 꺼내려 주섬주섬 뒤적이다. 겉옷 주머니 속 서류 뭉치가 내 얼굴 위로 떨어졌다. 에이 참. 뭐야? 아이쿠. 미안. 철수야. 잠겠니? 아버지는 허둥거리며 자식에게 사과하는 얼굴인가 싶게 매우 죄송한 몸짓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A씨. 나는 얼굴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쳐냈다.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 서류 뭉치 겉표지엔 삼성생명 보험증서 그렇게 쓰여 있었다.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보험 서류였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보물 1호이다. 잘 나가던 시절 착해 빠진 아버지는 보험 설계사 동창의 꼬임에 부모님 두 분이 다 당시로서는 꽤 큰 보험을 들었다고 한다. 지금이야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납입금을 내지도 못하지만 해약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잘 나가던 시절 친구의 가오를 살려주기 위해 일시불로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고 한다. 그 돈들은 적금처럼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원금 보장형이라 사고 시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술이 올라오면 술 조정처럼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독한 마음만 먹으면 너희는 남 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아버지는 절대로 가족을 위해 자신 스스로 자살을 꾸밀 만큼 모질지 못하다는 것을 말이다. A씨, 잠 다 깼잖아. 내가 연탄불 깔게. 그래줄래. 하긴 나도 오늘은 술이 좀 많이 취하네. 아버지가 언제는 술이 적당할 때가 있었어. 내가 갈 테니 잠이나 자. 나는 골이 난 것처럼 방문을 쾅 닫고 나왔다. 여보, 봐요. 철수가 말은 저렇게 해도 당신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 그나저나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쓴 거요. 밥값이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철수 말대로 복권이라도 당첨되었어? 응? 그렇지 복권이 당첨됐지. 뭐라고요?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어서 잠이나 자둬요. 내일 식당 일 나간다며. 싱겁기는. 돌아눕는 아버지의 볼을 타고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늘상 보아 오던 자괴감에 흘리던 눈물이 아닌 오랜 동안 등에 지고 있던 멍해를 내려놓고 짓는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은 쓸쓸한 미소 띤 얼굴에 비치는 눈물. 의미를 알 수 없는 웃고 있는 얼굴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아버지는 말없이 훔치고 눈을 감는다. 모람. 저 싸구려 감성 파리는 이제 나에겐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동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난 부엌에서 연탄불을 갈고 불구멍도 활짝 열어놓았다. 아궁이 앞에 꿇어앉아 있자니 이유도 없이 자꾸만 서러운 눈물이 난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자는 내 동생 영희를 조심스럽게 안고 부모님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다. 부모님은 반주 삼아 마신 소주와 내가 활짝 열어놓은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따뜻해진 아랫목 기운으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나는 잠시 엄마도 깨울까 고심했지만 이내 포기하기로 했다. 날 이해할 수 없음을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불로 칭칭 감았는데도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휩쓸고 지나가자 세상 모르고 자던 영희가 깨었다. 우웅, 어디 가는 거야? 오빠. 응, 좋은데. 거기가 어딘데? 영희가 고사리 손으로 눈을 비비며 물었다. 응,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바비 인형도 가질 수 있어? 그럼. 영희가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어. 뭐, 우리 그런데 가는 거야. 근데 엄마랑 아빠는 어딨어? 응, 어른은 갈 수 없어.
그래. 그럼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근데 졸리다. 다 오면 깨워줘 오빠. 응. 난 포대기에 둘둘 마른 영희를 안고 놀이터에서 새벽을 맞이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어둠이 걷히며 떠오른 태양은 분명 어제의 그것이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미소 지으며 내 귀 속에 새로운 희망을 속삭이고 있었다. 어제 아침 부모님이 일을 나가기 무섭게 나는 건너편 집 만덕 아저씨에게서 해머를 빌려왔다. 그리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방안 아랫목 장판을 드러냈다. 내 키만한 해머를 들고 비틀거리자 영희가 겁먹었는지 한쪽 벽에 붙어 꼼짝을 않는다. 나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걷어낸 장판 아래 방바닥 아랫목의 한 곳을 집중적으로 정확히 가격하고 있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응, 우리 영희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지. 몇 번을 더 내려치고 나자 방바닥에 깨진 틈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나는 몸을 굽혀 깨진 틈 사이로 스며 들어오는 연탄 가스를 맡아보았다. 됐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굳어버려 웃음이라는 걸 잊지는 않았나 하는 내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떠오른다. 날 용서하지 마. 엄마. 어머. 저 아이들은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요. 글쎄 하루아침에 부모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장엔 올 사람들도 없었다. 단촐하게 부모님과 친하게 지냈던 동네 분들 몇 분이 어린 우리 남매를 위해 나서주셨고 우리가 살던 시림동에서도 십시일반 돈을 걷어 장례에 보탰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덕후 엄마 그 얘기 들었어요? 저 애들 앞으로 엄청난 보험금이 나올 거라네요. 맞아. 나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철수 오빠가 위안말기였다네. 여기 의사 선생님이 그렇더라고. 뭐가 그리도 급해서 어차피 갈저승인데 애들과 온 없이 실컷 놀다 가지 뭐가 그리 급해 이리도 빨리 가셨느냐고. 애 엄마만 불쌍하지. 에효. 그러게 말이에요. 먼발치에서 들려오는 동네 아주머니의 이야기 소리가 어린 내 귓가에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있었다. 어느새 가슴 한편에 있던 돌덩어리가 점점 커지며 이내 내 가슴을 집어삼키고 짓누른다. 눈물조차 나오질 않았다. 이런 씨발. 물 한 개가 얇게 깔린 채 강물 수면 위로 넘실거린다. 주위는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다. 나무도 꽃도 심지어 기분 나쁘게 우러대는 까마귀도 잿빛이다. 희잿빛의 음산한 공기를 뚫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위로 대나무를 엮어 만든 배 한 척이 강어 귀로 미끄러지듯 밀려오고 있다. 강어 귀에는 중년의 두 남녀가 두 손을 꼭 잡은 채 강을 등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여자가 손을 들어 위아래로 흔들며 말을 하고 있다. 거리가 있어 들리지는 않는 그녀의 입모양은 말하고 있었다. 가. 이제 가거라. 아가야. 우린 가족이다 아가야. 용서를 구할 일도 죄를 물을 일도 없다. 우릴 대신에 너희 남매는 행복하렴. 아가야. 부모님들이셨다. 손을 흔드는 엄마 뒤로 어느새 강어기에 닿은 배 안엔 끝자락이 다해진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9척 거인이 한 손엔 시커먼 긴 낫을 든 채 서 있었다. 거인은 대나무 배에서 내리더니 부모님에게 배에 타라고 손짓한다. 후드 속에 감추어둔 새빨간 두 눈알이 도저히 거역할 수 없게 만들며 번쩍이고 있었다. 체념한 듯 뒤를 돌아 나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두 분은 나란히 손을 잡고 배에 올랐다. 그렇게 둘은 하데스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끌려간다. 9척 거인은 다 해진 망토의 후드 속 시뻘건 두 눈알 아래로 귀밑까지 찢어진 입꼬리가 치켜 올라간 채 나를 보며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을 짓는다. 마치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배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엄마, 안 돼. 가지마. 난 침대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튕겨져 일어나 앉아 머리를 감싸며 굽힌 다리 사이로 파고든다. 빌어먹을. 이젠 익숙할 때도 되었건만 10년째 내리 꿈꾸는 악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아직도 동이 트려면 먼 새벽녘이었다. 라이터에 돌을 튕기자 불꽃이 일어난다. 담배 연기가 부모님이 타고 떠나던 대나무배 마냥 천천히 입을 떠나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망자가 하데스가 지배하는 명계로 가기 위해 건너는 강엔 망각에 강 레테가 있다고 한다. 이승에서의 기억을 잊게 하는가, 사랑을 잊게 하는가, 오난을 잊게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강이 있는데 배가 강을 건널 때마다 강물을 마시면 이승에서의 기억,
사랑, 원한을 차례로 한 가지 싹을 망각하며 잊게 된다고 한다. 부모님이 서 계셨던 곳은 외태의 어느 감옥이었을까?